이어서 봅시다. 그래서 중략 이후에 춘풍이가 이제 돈을 싣고 서울로 올라가는 거죠. 이때 춘풍이 아내가 문 밖에 나서가지고 춘풍의 손을 부여잡으면서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장사에 이익을 많이 남기셨어요? 오는데 불편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연기죠, 연기. 그죠? 모른 척 하는 거죠. 춘풍이 반기면서 잘 있었어? 이렇게 하고선 12발이 실은 돈을 이제 뭐 말이나 소에 실은 짐을 세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돈을 장사해서 남긴 듯이 여기저기 들어놓고 의기양양하는구나. 춘풍 아내가 사당상, 다과상 차려서 드리거늘 춘풍이 온갖 격태 다할 적에 기구하고 볼만하다. 이런 것도 다 역시 판소리계 수섭이기 때문에 판소리 문체 나타나는 거죠. 서술자의 직접 대입이고 얘는 콧살도 찡그리고 입맛도 다셔보고 젓가락도 이리저리 박으면서 하는 말이 어떤 이미지인지 알겠죠? 약간 막 인상 쓰면서 쩍 이러면서 막 괜히 젓가락 뒤적뒤적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생치 다리도 들고 자반 생선에도 기름이 짙고 소고기도 맛있네. 아유 평양으로 다시 갈까 보다. 호주돈 아니었으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내일 호주돈 다 바치고 다시 평양으로 내려갈 때 너도 같이 갈래? 가면 나 좀 작은 집 있거든? 거기에서 음식 좀 볼래? 그게 음식이지 이게 음식이야? 이런 거잖아. 그죠? 여기서도 웃음이 나오죠. 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 이 아내가 구해줘서 온 거잖아. 근데 지가 마치 번 것처럼 지금 약간 허세에 부리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상황적 아이러니에서 오는 웃음이라고.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 뒷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얘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습게 느끼는 거죠. 온갖 교만 다할 적에 춘풍 아내가 춘풍을 속이려고 황혼을 기다려서 여자 의복 벗어놓고 비장을 다시 남복 입고 흐느거리면서 들어와. 그랬더니 춘풍이 의하면서 뭐야 저 새끼 왜 왔어? 이러면서 방 안에서 주저주저 하죠. 그랬더니 비장이 야 이 새끼야 너 평양에서 있던 일 생각 안 해? 네 집에 왔다고 하는데 그다지 그만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인데 이게 이제 결말부의 거의 끝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사실 나티롱 이렇게 한다면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렇게 끝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작품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 읽었으니까 남은 것만 체크를 해보자. 자, 나린이 저택으로 호주돈을 갚았다고 감사를 표하던 춘풍이 집에 돌아와서는 교만 다 떠는 거. 이거는 진실을 알지 못하는 인물의 어리석음을 보여줌으로써 풍자효과를 획득한다. 상황적 아이를 누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답 5번이겠죠. 춘풍의 아내가 여자 의복을 벗어놓고 비장 의복을 다시 입고 춘풍에게 호령하는 장면은 개선의 대상이 이끌어가던 서사가. 자, 개선의 대상 누구예요? 춘풍. 이 작품을 춘풍이 이끌어 나갔어? 아니죠. 앞부분도 춘풍의 아내가 비장으로 연기하면서 서사를 이끌어 나가죠. 여기가 이제 적절하지 않다.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소설로 갑니다. 현대 소설 18번 세트였죠? 18번에서 21번 세트.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얘도 서사하려니까 얘 남기면 돼요. 얘 남기면 돼. 근데 이게 미리 좀 스포일러를 하자면 인물 소설자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서술자와 인물이 같죠. 그러니까 중심 인물이 곧 서술자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몇몇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얘가 두드러지지 않고 얘의 내면 심리와 태도를 중심으로 작품이 전개된단 말이에요. 이 작품도 그런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18번에서 그걸 묻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4번인 게 이게 특이한 거니까 이걸 묻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작품을 읽다 보면 비중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서술자가 되게 중요하게 기능하는 작품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비신뢰로운 화자 있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서술자 이런 거. 아니면 뭐 인물이 중심이 되는 작품들도 있고요. 이렇게 1인칭 시점이나 초점화 이런 작품들. 아니면 갈등이 중심이 되는 작품들도 있고. 특히 내적 갈등이 중심이 되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감상하기 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비중은 좀 바뀔 수 있지만 얘네들을 중심으로 읽어나가면 중요한 내용은 다 잡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어차피 얘기한 김에 문제 훑어보면 19번은 웃음과 관련된 내용 끝나면 확인하면 될 거고요. 20번은 기억에서 미음 해당되는 장면 끝날 때마다 체크하면 될 거고 21번에 보기가 나오니까 이 보기를 읽을 건데 이런 유형의 문제도 과거에 평가원이 꽤 자주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나 지문에 쉽게 얘기해서 독서스러운 글을 주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감상해봐라. 근데 당연히 이런 유형의 문제는 현대문학에 냅니다. 왜냐면 고전문학은 이렇게 낼 만한 건덕지가 거의 없어요. 왜? 다 틀에 박혀 있잖아. 그죠? 그래서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었으니까 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푸코에 따르면 근대의 규율 권력은 일상의 미시적 차원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이를 내재화한 개인은 외부의 감시가 없어도 스스로를 통제해 유순한 존재가 된다. 자 나와. 지금 내가 보기 읽은 속도가 너네들 시험장에서 글 읽는 속도라고 했죠. 이거 읽고 뭐 나와? 그러니까 이게 남는 게 딱히 없다? 그러면 시간 낭비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눈으로 글자를 읽고 있으면 안 된다고.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이거 우리 독서 때 맨날 하는 짓이잖아. 그죠? 마찬가지야. 이게 사실 글자들은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지 않거든요. 규율 권력은 미시적 차원에서 작동한대. 미시적이라는 게 뭔 말이야? 그래서 작은 단위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사회를 기준으로 본다면 사회 전체를 보면 거시적인 거고 개개인을 보면 미시적인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도 규율 권력의 지배를 받죠. 예를 들어서 너네들 법 지키면서 살잖아. 그죠? 그게 개개인한테도 작동되죠. 그러니까 그걸 내재화한, 즉 안으로 수용한 개인은 외부의 감시가 없어도 스스로를 통제한다고요. 너네들 경찰 안 보고 있으면 범법행위해? 저질러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누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통제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내용이구나 생각하면 돼. 특히 푸코는 권력이 생명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생체 권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할 때 글자에 붙이라고요. 우리 독서에서 맨날 하는 짓이잖아. 그죠? 생체 권력 뭐야? 그렇지. 생체를 지배하는 권력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병에 걸린 신체는 의학적 권력을 지닌 존재 앞에서 관찰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간수와 제수와 같은 권력 관계가 형성되고 환자들은 병원 규칙과 의료진의 지시에 순응하게 된대요. 따뜻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몸에 안 좋은 짓은 진짜 다 하거든. 몸에 안 좋은 짓은 진짜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 흡연도 하고 그 다음에 커피도 거의 하루에 한 8잔 정도 마시거든요. 그 다음에 약간 물 대신 커피를 먹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게 몸에 진짜 안 좋잖아. 안 좋죠? 내가 평상시에는 몸에 안 좋은 사실을 몰라서 이렇게 할까요? 그냥 하는 거죠. 왜? 건강을 과신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사실 이러면 안 돼. 안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려서 아파요. 그럼 병원에 가. 그럼 그땐 커피 안 먹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병원에 입원해서 평상시에도 의사들은 유튜브나 TV, 영상 매체 같은 데 나와서 얘기하죠. 담배 태우시면 안 됩니다. 또 몸에 백해 무익합니다. 커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습니다. 뭐 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습니다. 맨날 얘기하죠. 근데 평상시에는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그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그거 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내가 어디가 아파. 그러면 그때부터 의사 말 잘 듣죠. 커피 드시면 안 돼요? 네, 안 먹겠습니다. 안 먹잖아. 그죠? 약간 그런 거라고 이해되시죠? 이러한 생체 권력의 작동 방식과 그에 대한 저항을 다룬 소설이 변습 환자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가 중요하겠죠. 이 작품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부터 읽을 작품은 이 생체 권력, 그러니까 생명체를 지배하는 권력의 작동 방식. 예를 들면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관계가 간수와 죄수의 관계와 비슷하다. 그 이야기하는 거. 그에 대한 저항을 다룬 소설이구나. 병원에 입원한 주인공은 관찰 대상인 환자의 본분에서 벗어나 은밀한 관찰의 주체로서 의사들을 진단하며 생체 권력의 관계에서 역전을 시도한대. 뭔 말이에요? 원래 환자인데 의사처럼 행동한다 이거죠. 하지만
실패한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상에 잠재된 규율 권력의 견고함, 얼마나 깨기 힘든지 이걸 보여주는 작품이 연습 환자다. 이 내용 나와 있는 거죠? 그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보기 읽는데 시간 투자했으면 작품 읽을 때 적어도 뭐는 체크해야겠다는 남아야 된다고. 그럼 나는 이 보기를 읽고 나서 요 정도를 남겨둘 거라고요. 아, 뭔가 규율, 권력 이런 게 작동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의사랑 환자 중심으로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의사랑 환자의 관계가 마치 간수와 죄수랑 비슷하다고 이야기하겠구나. 그리고 주인공은 역전을 시도한다고 했으니까 환자인데 의사처럼 행동하다 실패하겠구나. 이 정도는 생각을 한다고. 이 정도 이야기 흐름이 나오겠구나를 생각한 상태에서 작품으로 들어갑니다. 자, 위에 뭐 적어놨으니까 중간중간 체크하시고 앞부분 줄거리 한 줄짜리지만 필요 없으면 안 줘. 그러니까 주의 깊게 읽어야 돼. 나는 습성 능막염을 진단받고 한 병원에 입원을 한대요. 내가 정말로 아프기 시작한 것은 늙은 간호원이 병실 앞에 내 이름이 새겨진 문패를 걸어준 후 수의 같은 환자복을 주었을 때였대. 수의가 뭐예요? 죄수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뭐 잡아야 돼? 죄수 이미지 잡아야 돼. 그래서 간수 죄수 관계로 치환한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괜히 수의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겠죠. 그리고 이것도 경험해본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당연히 그런 일이 없는 게 제일 좋겠지만 병원에 입원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나도 병원에 입원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입원하기 전반에 이게 뭐 입원할 만한 일이에요? 그냥 집에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환자복 입고 병실에 있는 순간 주변 다 만드잖아. 그래서 주변 사람들 다 골골대죠. 그리고 그 병원 특유의 냄새 있죠. 약간 소문은 조용하잖아. 밥도 밍밍하고, 그죠? 그런 데서 생활하다 보면 진짜 약간 아픈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얘도. 그죠? 이름 딱 걸어요. 뭐 김웅근, 능막염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 볼 때마다 나 맞아. 능막염이었지. 이런 거 인식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누가 입던 환자였는지 몰라도 체구에 맞지 않는 환자복을 입고 우두커니 서 있는 꼬락서니는 평소에 생각하던 자기의 이미지를 완전히 깨뜨려버리기에 충분하였으면 내 얼굴엔 완연히 병색이 드러나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원래 입원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렇게 아픈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문패 걸리고 죄수복 같은 환자복 입고 그 다음 우두커니 서 있으니까 진짜 환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구의 부축 없이는 이제 화장실도 안 가고요. 의사만 보면 공연이 매달린 충동, 저 살 수 있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런 충동을 받곤 했다. 입원한 다음날 한때 의사들이 병실로 몰려와 겁에 질려있는 나를 전범 나르듯, 자 각주 좋죠. 전쟁 범죄가 추격에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적 표현도 괜히 보조관념으로 예를 쓰는 게 아니겠죠. 다 계속 이 이미지 중첩시키는 거예요. 그죠? 전범 다루듯 사납게 벽 쪽을 향하게 한 다음 주사바늘로 옆구리를 찔러서 굉장한 양의 누렇게 한 액체를 빼내어, 그러니까 고름 같은 거 빼내고 있는 거죠. 염증 생겼으니까. 나는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유난히 하얀 병실 벽을 마주 바라보며 그들의 작업이 끝날 때까지 약간 울고 있었다. 이미지 그리라고요. 어떤 이미지인지 알겠죠? 갑자기 막 의사한테 두룩 들어오더니 저기 서세요. 그래서 나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갑자기 옆구리에 주사바늘 쿡 꾼 다음에 고름 쫙 빼내는 거죠. 나는 이거 울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이미지 떠올리면 된다고. 그럼 이 이미지는 결국 어떤 이미지야? 요거 이미지잖아. 그래서 이 이미지구나 라고 읽으면 돼요. 그리고 작업을 끝마치고 사라져가는 그 집행인들, 그러니까 이 집행인들이 누구야? 의료진들이죠. 그러니까 약간 간수의 이미지가 오고 있는 거잖아. 그죠? 흰 가운에서 병실 벽처럼 차디찬 체온을 절감했대. 이게 뭔 말이에요? 약간 비인간적인, 그죠? 뭔가 정의라고는 없고 이런 이미지를 느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입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어느 틈엔가 아침이면 이거 아침이면 체온계를 입에 물고 사탕을 깨물세라. 이게 이제 오전 시간에 나오는 그 리을세라. 현대어에도 나온다고 해서 깨물까 두려워 이런 뜻이죠.
사탕을 깨물까 두려워 조심스럽게 녹이는 유아처럼 체온을 재는 모범 환자가 됐다. 이거 다 두꺼운 글씨거든요. 두꺼운 글씨야. 이런 거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는 그러니까 유순한 존재가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왜? 이미지 그려보세요. 애기들 사탕 물려주면 조용하잖아. 그죠? 그리고 이거 깨물어 먹으면 금방 없어지니까 천천히 먹으려고 쪽쪽 빨아 먹잖아. 그래서 약간 그 이미지 떠올리면 된다고. 아침이면 자 체험 되겠습니다 하면 그거 물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 그 이미지 떠올리면 된다고. 그래서 이 체제에 순응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나 입원한 지 일주일쯤 후부터는 어느 정도 병이 차도를 보이기 시작해서 이게 점점 낫는 거야. 그래서 입원한 지 일주일 되니까 열도 정상으로 내려가고. 더욱이 내 병은 가벼운 폐결핵에서 기인된 늑막염으로까지 폐결핵이야. 요새 약들이 좋으니까. 감기 정도로 생각해두면 틀림없다는 의사의 말투에 한편은 불안도 하고 한편은 위안도 되어 언제는 반쯤 남기던 죽을 꾸역꾸역 모조리 긁어먹게 되었던 것이다. 어떤 이미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폐결핵이, 그러니까 결핵이라는 병이 정말 큰 병이었잖아요. 그죠? 그 이상도 결핵으로 죽었고. 옛날에는 결핵 걸리면 뒤졌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약 먹으면 금방 낫죠. 그러니까 의사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이 요즘 결핵이야 뭐 감기예요 감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지. 그리고 병도 점점 낫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밥맛도 없고 그래서 죽을 반 이상 남겼었는데 반쯤 남겼었는데 이제는 빨리 나으려고 꾸역꾸역 다 먹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차츰차츰 결핵에 걸린 자신이 실감되어 오고 아무리 약이 좋다고 하나 앞으로는 긴 시간 창백한 얼굴로 낙엽 부르는 소리에도 눈물을 흘려야 하는 폐병 환자 노릇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해져서 그쵸? 요게 딱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폐병 환자의 이미지죠. 그 마지막 입술 이런 거 있잖아. 폐병 환자가 어떤 이미지야? 막 병원에서 그 흰색 모자 쓰고 뭐 피 바깥에 낙엽 부르면서 몇 개 남았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이미지로 내가 계속 살아야 된다. 이 사태 자체가 억울해진 거죠. 그래서 몇 번이고 세면대의 긴 거울 앞에 서서 매기처럼 눈을 끔뻑끔뻑이며 혼자 질질 짜거든. 일단 애견력이 충만한 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괜히 서러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복잡한 거야. 뭔가 낫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결핵 폐병 환자라고 하고 내가 여기 병원에서 지금 당장 퇴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도대체 병이라면 어디를 만지면 통증이 오고 어디를 움직이면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이 와야 할 텐데 이건 어디를 만져도 아프지 않고 그저 오후만 되면 끈적끈적한 늪지대에 빠져버린 듯한 이열만 오는 것으로 이런 게 소설가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딱 어떤 이미지인지 확 오잖아. 우리 리얼 있어 본 적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엄청 아프진 않아. 근데 확실히 아파. 뭔지 알죠? 약간 나 이거 진짜 오늘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몸이 엄청 무겁죠. 뭔가 몸이 무겁잖아. 의자에 앉아도 막 의자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그거를 끈적끈적한 늪지대에 빠져버린 것 같다라는 이미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약한 열이 오는 것으로 좀 후에는 모르겠다. 아니한 체념으로 시간 맞추면 밥 먹고 빈 시간이면 잠을 자는 입원 생활에 만족하게 되어버렸다. 이것도 두꺼운 글씨거든요. 지금 이거 어떻게 읽으면 돼요? 그래 수는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해되시죠? 모르겠다 하고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규율에 맞춰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죠? 입원 생활은 금붕어 같은 생활이었대. 이런 것도 괜히 보조관장으로 금붕어 쓰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왜 금붕어 같은 생활이라고 했을까요? 그래 약간 뇌 빼고 생활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환자들은 양순한 민물고기처럼 조용히 지느러미로 이동을 하면서 병원을 부유하고 있었다. 이것도 어떤 이미지인지 알겠죠? 병원에 환자들이 막 활기차게 까르르 뭐 뛰어다니고 이러지 않잖아. 그죠? 뭐 이렇게 수액가슴 하나 끌고 막 이러고 다니잖아. 그래서 그게 약간 둥둥 떠다니는 민물고기처럼 느껴지는 거죠. 서술자 입장에는 나는 이 붕어 같은 병원 생활이 무척 마음에 들었대. 근데 그죠? 마음에 들었대. 이게 다 뭐야? 수능이에요. 그죠? 오랜 방황 끝에 고향에 닻을 내린 범선처럼 나는 한가로웠고 그리고 즐거웠다. 이 생활이 이제 즐겁게까지 느껴지는 거죠. 자,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이걸 읽으면서 여기까지 체크했을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 작품, 그러니까 미수록 부분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결국 퇴원을 해요.
퇴원을 하는데 퇴원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는 시민증과 뭐 통금 시간, 신호등을 지켜야 하는 생활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깥에도 외부 규율은 존재해. 근데 얘가 병원에 와서 그 규율로부터 벗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얘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병원의 규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규율의 무서움이다를 나타내는 작품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어차피 배우는 김에 왜? 연기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략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 보자. 자, 기억. 이 부분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변화된 뒤에야 자신의 아픈 몸 상태를 자각하게 되었다.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상황이 어떻게 변했어? 병실 앞에 문패 걸리고 환자복 입고 그 이후에야 아픈 몸 상태 이제 진짜 아픈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니은 입원한 직후부터 계속 병에 차도가 없는 것을 불안해한다. 맞아 틀려? 틀리죠? 확실히 아니죠. 그죠? 왜? 차도가 있다는 진술이 있잖아. 차도를 보이기 시작해서 정답 2번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술상의 특징 이건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도 특별한 갈등 상황 없이 내면 심리 중심으로 수사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읽으면서 확실하게 다 골라도 된다. 아시겠죠? 자,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다가 반대편에 서서 어둠에 웅크리고 있는 병동을 바라보면 이런 것도 다 사실 이미지잖아. 병동이 어떻게 웅크려요? 그래서 그냥 어두운데 병동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참으로 기괴한 감격에 쌓여버린대. 이런 것들 좀 잘 체크하면서 읽으시고. 그죠? 왜?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 심리 태도 그냥 밝히는 거죠. 그죠? 병동을 볼 때 감정이 어때? 뭔가 약간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상하면서. 병동은 파도가 밀려오는 철진한 해변에 서 있는 방갈로처럼. 자, 이런 것도 다 비유적 표현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감상을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비유적 표현의 이미지를 잘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시험장에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문장을 읽었는데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비유적 표현을 괄호로 치고 가리고 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부터 읽고 그 다음 비유적 표현의 어떤 이미지를 거기에 넣으려고 하는 건지를 생각하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도 병동이 우울하게 해감 냄새를 피우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파도가 밀려오는 철진한 해변에 서 있는 방갈로라는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갈로라는 건 약간 소규모 산장? 약간 캠핑장 가면 작은 건물 있죠. 그런 게 방갈로예요. 철진한 해변이라는 건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거기가 조그만 건물만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였다 이거야. 병동이 뭔가 사람 잘 오가지도 않는 해변에 우뚝 홀로 서 있는 그런 이미지처럼 느껴졌다 이거야. 그리고 우울하게 해감 냄새를 피우고 있을 때 해감이 뭐예요? 알아? 해감? 그 왜 조개 같은 거 해감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해양 생물에 껴있는 때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바다를 갔어. 그럼 바다 냄새만 나죠. 근데 이 바다 냄새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잖아. 바다 냄새 이게 있고 아이씨 바다 냄새 이거 있죠. 후자가 해감 냄새. 무슨 말인지 약간 그 때 같은 게 부패해서 나는 냄새 있죠. 그게 좀 역겹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술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병실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 유리창 너머로 환자들의 움직이는 모습이 내다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어두워. 병동만 덩그러니 있죠. 거기선 약간 약간 역겨운 바다 냄새 같은 게 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창문 사이로 불들이 다 켜져 있고. 그러면 어두운데 창문 사이로 불들이 다 켜져 있으니 그 안에서 무슨 행동하는지 보이잖아. 여기서도 잘 보이잖아. 그래서 어떤 이미지인지 알지? 너네들 밤에 뭐 강남이나 이런 데 사무실 많은 데 걸어가면 야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니면 그런 것도 그리고 헬스장은 이렇게 런닝머신 쭉 세워놓은 데 있잖아. 그러면 어두우면
거기만 딱 불이 들어와 있어. 그럼 그 안에서 뭐 하는지 다 보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옆에 병동을 바라보는데 유리창 너머로 환자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다 보이는 거죠. 마치 우리가 투명한 바닷물 속을 들여다볼 때 그 속에 수많은 해초와 생물이 수련거리고 있는 것처럼 모든 병실이 제각기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 한 건물에 창문이 여러 개 나 있고 그 안에 환자들이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모습들은 다 각자 자기가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감상을 확장한다면 보육기 속에서 생명을 키워가는 유아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아와 같은 행동이 뭘까요? 병원에서 환자들이 창문 앞에서 뭐 하겠노? 바깥 구경하거나 끽해야 저 의사가 시킨 걸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어깨를 다쳤어요. 그럼 맨날 밴드 같은 거 하고 이거 뭐 10번씩 하세요 이런 거 하잖아. 그죠? 그럼 창문 앞에서 이거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이미지인지 알겠죠? 그런 거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생생한 경이가 뭐야? 놀라움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딱 문득 창문들을 쭉 봤는데 환자들이 원래 바깥에서는 다 1인분 사회생활을 하는 어른들일 거 아니야. 근데 유아처럼 뭔가 같은 행동 반복하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뭔가 약간 기괴한 감격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층, 2층, 3층, 4층 모든 병동은 밤에도 환히 눈을 뜨고 있었다. 그러니까 불이 다 들어와 있었다 이거죠. 간호원들은 병실과 병실 사이를 부산스레 헤매고 있었고 간호 의사들은 비사항을 알리는 주반화사와 같은 기민한 동작으로 층계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뭐 여기 군대 갔다 온 애들도 있겠지만 군대에서 비상 뜨면 그죠? 그럼 이제 주반화사 이게 당직 상황 같은 거거든요. 막 뛰어다니면서 지금 실제 상황이라고 분당 챙겨서 집합하라고 하면 뛰댕기잖아. 그죠? 그 이미지인 건데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 이미지를 종합해서 그려보세요. 병동 봐. 불 다 켜져 있죠. 아까 창문 앞에서 이러고 있었죠. 근데 의사 간호사들은 저 계단에서 계속 바쁘게 뛰고 내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이미지를 보고 있는 거죠. 나는 그들이 균을 잡아먹는 백혈구와 같다고 생각했대. 그들이 누구야? 이제 의료진들이잖아. 그죠? 그리고 그들의 목표정하고 뻣뻣한 얼굴에서 균을 거부하는 강력한 항생제의 효능을 느껴야 했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인지 알겠지? 이 사람들이 막 바쁘게 오르내리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백혈구가 뭐야? 우리 몸에 있는 균을 잡아먹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세포잖아. 그러니까 마치 의사들, 간호사들 이런 의료진들은 그냥 균을 잡아 죽이기 위해 태어난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즈음 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입원한 이후 저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대한 사실이었다. 그런 생각은 참으로 불쑥 일어난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바라보고 하면서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저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웃음의 의미는 중요하죠. 왜? 아까 우리 문제를 훑어보면서 미리 봤죠? 웃음과 관련된 거 물어본다는 거. 언젠가 나는 외국 잡지에서 잘 인쇄된 화장품 광고를 본 일이 있었다. 그 광고는 남자들이 면도 후에 바르는 로션을 선전하고 화장품을 선전하고 있었는데 나는 지금도 그리스 조각처럼 잘생긴 그 남자 유난히 파라슬에 빛나는 턱 위에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세련된 웃음을 띠고 있는 모습을 기억해낼 수 있다. 뭔지 알겠죠? 왜 이 잡지 같은 거 보면 진짜 잘생긴 사람, 조각 같은 사람이 웃으면서 약간 화장품 들고 있는 거 있잖아. 그죠? 약간 이런 거. 잘생겼죠? 여기 이제 뭔지 알지? 이렇게 화장품 들고 있는 거라고. 그죠? 그러면 이걸 보고 있으면 심리적인 광고여서 그 잘 깎은 턱과 웃음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누구라도 그 미안수를 사지 않고는 못 빼길 그런 거야. 그죠? 얘가 화장품 들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사야 될 것 같아. 사실 그거 만나면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죠? 근데 얘가 이렇게 나를 보고 있으니까 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 얘기죠.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된다고. 그럼 여기서 사실 중요한 이미지는 뭐예요? 웃음이에요. 그죠? 웃고 있으니까 그 웃음을 쳐다보고 있으면 사야 될 것 같이 느껴진다. 이 얘기라고.
그런데 만약 그 사내가 최면술 거는 듯한 매혹적인 웃음, 그러니까 이 웃음 자체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사야지 약간 이렇게 자기를 최면을 거는 것 같다 이 얘기야. 웃음을 제거하고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면 나는 그 화보가 화장품 선전 광고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다 이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화장품 광고에 무표정도 많아. 그죠? 요즘에는 무표정으로 하고 있는 것도 많죠. 실제로 아까 그 사람 찾기 힘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다 무표정이더라고요. 약간은 미소를 띠고 있어야 너네들한테 보여주는데 요즘은 다 무표정이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다 웃고 있었어요. 다 웃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병원 의사들은 그 화장품 선전 광고에 나올 만한 화장품 선전 광고에 나올 만한 사내들이 미소를 결여하였으므로 하여, 그러니까 사실은 병원 의사들도 서술자 입장에서는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이 작품에는 수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요 장면에는 수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 후반부에 가면 이 서술자가 그 인턴 의사 한 명을 타겟팅해서 웃기려고 해. 근데 그 인턴 의사를 묘사할 때도 되게 잘생겼다라고 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들 잘생겼는데 안 웃는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병원 왕래를 권장하는 무표정한 히포크라테스의 모델로 아깝게 전락해 버린 듯 보였다. 히포크라테스 알죠? 의사들 선서하는 대상, 그죠? 그들은 일초의 주저함도 없이 내장을 자르고 뼈를 긁을 수 있는 권위를 보여주는 모델로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저들이 만약 외무사원처럼, 외무사원이라는 것은 뭐 외판원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올리브영 직원 얼마나 잘 웃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 해맑게 웃고 있잖아. 그 미소, 외무사원처럼 웃으며 환자의 증세를 물어본다면 그 환자는 얼마나 심리적인 위안을 받을 것인가, 그죠? 의사가 어디 아파서 오셨어 이렇게 웃으면서 말해주면 얼마나 위안을 받겠어. 근데 여기는 지금 완전 무표정한 상태로 3개월 남았습니다. 약간 이런 이미지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웃으면서 증세 물어봐 주면 얼마나 위안을 받을까, 그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들을 웃기기 위해 고용된 사설 코미디언 같은 무거운 책임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특이한 사람이다. 그래서 밤낮으로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거를 알아내려고 애를 쓴 거야. 나는 스스로의 청진기를 들고 그들을 진단하기 시작했어. 자, 여기 두꺼운 글씨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렇지, 역전시도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당연히 실패할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미 알고 있지만 웃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인, 요인이 그들의 어느 부분에 강하게 생겨나는가 하는 임상실험의 과정에 굉장한 열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마치 의사가 환자를 관찰하는 것처럼 지금 환자인 서술자가 의사들을 진단하려고 관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가령 어느 한 곳이 가려울 때 정확히 그곳을 집어서 긁어주는 표현 뭔지 알죠? 등 가려로 와봐 등 긁어봐. 옆에 위에 이렇게 하다가 딱 내가 정확히 가려 부분 딱 긁었을 때 그 쾌감. 그래서 그 쾌감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애가 사과를 먹고 싶어 할 때는 직접 사과를 사다 주면 충족한 웃음을 볼 수 있다는 프로이트의 가장 기본적인 이도와 에고 철학.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너네는 모르죠. 그 이도와 에고 학설을 응용해서 그들을 웃겨보려던 나의 첫 번째 시도는 곧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뒤에도 뭔지 알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엄청 더워요. 그러면 얘들아 우리 더운데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할까?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 내가 너네들 나눠줘. 그럼 너네들 절대로 그렇게 안 웃는데 수업 시간에. 그때만큼은 나를 보면 해맑게 웃잖아. 그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웃기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필요한 걸 준다. 즉 욕구, 욕망을 충족시켜주면 웃을 거야. 그러면 뭘 찾아야 돼? 뭘 욕망하고 욕구하는지를 찾아야 되죠. 가려운 곳이 어딘지 혹은 뭐가 먹고 싶은지를 찾아야 되는 것처럼 이들의 욕망 혹은 욕구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만족시키면 웃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패한 거죠. 좌절되고 말았다. 실패. 이렇게 되는. 왜? 그들은 유난히 가려운 것도 없었고 무언가 가지고 싶은 욕구 본능도 퇴화되어 버린 것 같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들은 잠을 자야 할 땐 수면제를 먹어요. 수면욕이 생겨 수면제 먹어. 배가 고파 식욕이 생겨 스테이크 먹어. 소화가 안 돼 소화제 먹어. 음악 듣고 싶어 음악 들어. 피로해 비타민
비타민 C 먹어. 성욕이 생겨. 진통제 먹어. 그러니까 욕망을 다 그냥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충족시킬 욕망 욕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가 그들은 충분한 영양을 취하고 있는 온상 속의 귀족 식물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핍이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며칠이 지나고 나는 그들이 가려고 하는 곳을 발견하지 못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웃음과 관련된 거 솔직히 뭐 문제를 너무 대충 만들었죠. 답이 너무 쉬워요. 그죠? 한번 고르면 되고 그냥. 그죠? 그 다음 보기랑 관련된 선지 체크해 보면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축풍전 내가 중간 부분에 끊어서 한번 푸는 걸 보여줬고 여기서는 다 읽고 나서 확인하는 거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의사들이 나를 전범 다루듯 하거나 내가 자신을 죄수처럼 인식하는 거. 자, 머릿속에 이미지 그려. 제일 처음에 막 벽으로 밀어붙이고 이거 그 장면.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형성된 권력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환호의 무효는 환호하죠. 그러니까 내가 아침이면 체온기를 입에 묻은 모범 환자가 된 거. 이거는 의학적 권력을 지닌 존재의 관찰 대상으로서 환자의 본분에 충실한 거. 환호하죠. 온도 재는 거니까. 내가 시간 맞추어 밥 먹고 빈 시간이면 잠을 자는 이번 생활에 만족하는 것은 작동하는 규율 권력 내재화에서 순응하는 것 역시 가능하죠. 그 다음 내가 환자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경의를 느끼는 것 일상에 잠재된 견고한 규율 권력에 저항하는 대상들의 움직임을 본 거예요. 이게 지금 환자들이 병원 규칙에 저항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장면, 아까 그 장면을 보면서 쟤네들이 뭔가 규율에 순응하고 있는 모습인가 보다를 잡지 못해도 괜찮다고요. 그냥 그 이미지만 잡아놓으면 어차피 단어를 정제하는 건 선지가 알아서 한다 그랬죠. 적어도 너네들이 그 이미지가 저항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걸 적을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고 내가 스스로의 청진기를 들고 그들을 진단하며 임상실험의 주체인 것처럼 구는 거 이거 뭐야? 역전 시도잖아. 그죠? 역전 시도하는 거. 그러니까 역전을 시도하는 것에 해당된다. 가능하다. 이렇게 정답 고르면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남은 게 미생, 극문학인데 극문학은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외적자의 개입이 없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라고 했죠. 그래서 서사 관련한 읽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읽어왔겠지만 실제로 이 작품도 인물과 갈등 중심으로 읽으면 모든 문제 다 풀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나가면 되고 다만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게 연출 의도랑 관련이 있다 라고 했었죠. 뭐 희곡이라면 무대 장치나 아니면 인물을 통해서 이걸 보완하든지 시나리오면 카메라 그러니까 시나리오 기법과 관련된 카메라 기술들 아니면 감독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는지 이런 걸 통해서 서술자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출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 인물과 갈등 이거 중심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극문학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어. 실제 이 장면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 장면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려 놓는 거죠. 그러면 신상 떠올리는 연습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실제 이 장면이 어떻게 영상화 됐는지를 보면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처 잡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시나리오랑 영상이 다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른 연출을 할 때가 있어. 그럼 그거는 누구예요? 감독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물론 그런 건 수능에서 못 물어보겠지. 왜냐면 글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건. 다만 생각을 해보는 건 문학을 감상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장면이 있다면 왜 감독이 이렇게 연출을 했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씬들의 클립을 따왔거든요. 따왔는데 아까 전 시간에 이걸 틀어주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립니다. 알겠죠? 너네들이 알아서 보세요. 이거 유튜브에 이 유명한 장면이라서 강대리 장백기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 강대리와 뭐 장백기의 뭐 팽이 뭐 이러면서 나와. 거기에 이 장면 나와. 그 장면에서 어떻게 이게 등장하는지를 쭉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아시겠죠?
보지 마. 어차피 이거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이 새끼들 또 유튜브에서 그거 검색해서 보면 옆에 알고리즘 뜨잖아. 그래서 이거 뭐지? 하나 누르는 순간 한 3시간 또 삭제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그냥 보지 마세요. 알겠죠? 나중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보여줄게. 나는 이제 그 유튜브 클립을 따온 게 아니라 사실 이게 넷플릭스에 있기 때문에 내가 회차 들어가서 분초를 맞춰놨거든. 딱 제 생각에는 그냥 요 씬이 나오게 그렇게 해놨는데 뭐 안 나오는 거 어떡해. 알겠죠? 뭐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보면 아니야 찾아보지 말고 그냥 생각만 하세요. 알겠죠? 너무 궁금하면 본인 스스로 약속하고 알겠죠? 절대로 나머지는 클릭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보면 사실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유명한 장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유튜브로 보여주는 게 나아라 해서 유튜브를 찾아봤기 때문에 유튜브에 요 클립이 있는 거 알아. 알겠죠? 유튜브에도 이 장면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앞뒤 상황도 사실 중간도 그렇고 조금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까지 다 편집된 영상이 있더라고. 근데 몇 번 넘기다 보면 요 장면 어딘지 너네들이 바로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을 통해서 요렇게 연출을 했구나.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한 내용과 비교해보는 방식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요렇게 문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학을 마무리할 거고 이제 다시 다음 시간부터는 독서로 돌아갑니다. 알겠죠? 원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독서를 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수완도 어쨌든 연계 도서니까 지금 여기 실전 5회에 있는 독서 지문을 해줄까 아니면 기출문제, 그러니까 다시 평가원 기출문제로 돌아가서 평가원 기출문제를 해줄까 라고 앞에만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평가원 기출을 하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그냥 질답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죠? 잘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다음 주에 숙제로는 34에서 36쪽을 해보세요. 34에서 36쪽. 이 점유소유 지문인데,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찾아와서 지문 뭐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기해. 알겠죠? 그러니까 뭐, 교재에 미리 풀어봤는데 까다로운 게 있거나, 아니면 너네들도 사실 유명한 지문들은 대충 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출문제 푸는 과정에서 혼자 해결하기 좀 빡세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우선적으로 해줄게. 알겠죠? 그래서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이것도 요청이 많았던 지문이라 얘를 할 건데 내가 숙제를 하나만 내줬죠? 그러니까 아마도 시간이 남을 겁니다. 아마도 시간이 남을 거야.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내가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선물거래 지문 있죠? 그 프레젠토 말고 주식에서 선물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선물거래와 환율을 엮어서 낸 사관학교 기출문제가 있는데 그 기출문제는 내 교재에 수록되어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서를 약간 빈칸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만약에 시간이 모자라도 너네들이 한번 채워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해가지고 두 질문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에 환율 봤으니까 브레튼 우주를 하겠습니다. 브레튼 우주도 여러분들 유명해서 다 알잖아, 그죠? 그 지문도 내 생각에는 지금 현재 평가원의 추세를 고려했을 때 그 정도 난이도의 지문은 안 나와요. 안 낼 거고 안 나올 건데 뭐 어쨌든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독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민을 해본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 지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다가 이 지문이 특히 좀 까다로워서 수업 시간에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있다면 이야기하세요. 아시겠죠? 네. 고생하셨고 시간 살짝 남았는데 영상 일단 끊고 저작권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노트북으로라도 그 미생 요 부분 풀어줄 테니까 보고 싶은 사람들은 보세요.